자, 여기 보면 러시아를 갖다가 아라사의 정치 내력이라 그랬어요. 아라사라 그랬어요. 아라사. 여기 책에 보면 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법국은 누구를 말할까요? 법국. 어휘적으로 프랑스예요. 네. 그런 하여튼 나라 이름을 보면서 또 한번 보세요. 자, 러시아는 천국 북방에 있는 가장 북방에 있는 나라고요.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알다시피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져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두 개가 바로 영국과 러시아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데는 영국이 가장 큰가요? 그 당시에? 왜 근데 이때 가장 큰 나라 두 개가 바로 영국과 러시아라고 표현했을까요? 1900년대, 1904년에. 그렇죠. 영국은 이때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어요. 대표적인 게 인도, 그죠? 또 미얀마, 이런, 되게 건설을 많이 했죠, 영국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에도 많이 그랬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패권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가장, 영토가 넓지만 러시아의 특징이 뭐죠? 러시아가 고민이 뭐죠? 러시아 바다가 없습니다. 다 얼어버려요. 동토야. 그래서 이때 당시는 배가 너무 중요해. 바다가 너무 중요해. 무역을 하려면 바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막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뒤이어서 영국을 뒤이어서 스페인을 뒤이어서 발전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다 얼어버려 있는 항구인 거예요.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동쪽에도 기웃하고 서쪽에도 기웃하는 거예요. 자, 서쪽에도 기웃해서 우리 크림 전쟁 같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의 그런 부분을 지금도 러시아는 노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는 우리나라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연해주를 가져갔죠. 자, 피터 데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황제 중에 피터 데제는 러시아를 굉장히 발전시킨 유명한 대제인데요. 계몽군주라고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서양에 가서 서양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황제 출신이지만 자기가 어떤 누나에게인가요? 그렇게 맡기고는 자기가 평민 출신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배워오려고 배 만드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집사님 맞나요? 배 만드는 회사였나요? 하여튼, 예, 배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가서 배 만드는 걸 직접 다 배워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나라를, 여기네, 조선기술 공부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민심을 돌아보지 않고 용맹스럽게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아주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죠. 그래서 지금 강대국이 된 데는 이 피터 데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피터 데제가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요. 이 유언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지는 하고는 그 중간에 요지는 하고 그 부분을 네 줄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한 나라와 먼저 힘을 합하여 작은 나라를 나누어 없애고 그 외에 힘을 써서 그 강한 나라를 마저 분열하여 없애며 잘나는 나라에는 먼저 정을 간섭하여 러시아의 우리를 주장하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 밑으로 이렇게 지배하기 위한 묘락인 거예요. 이런 작전을 써라. 이런 작전을 쓰면 이 간사스럽고 교묘하고 교활한 계책의 의도가 굉장히 음흉했다. 그 후로 여러 대의 임금자리에 오른 자들이 그 유언을 준수해서 성과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랑은 먼저 힘을 합하여서 작은 나라를, 이 작은 나라가 있지만 자기 혼자서는 이 작은 나라를 먹기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큰 나라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는 같이 분할해서 자기도 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 희생양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가. 북한이 그래서 소련한테 뺏긴 거잖아.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거의 미국이 이겼어. 좀 힘겨웠지만. 그래서 원자폭탄 2발 쏴으니까 두 손 2발 다 들었죠, 일본이.
그런데 전쟁 일주일 전에 참전했어, 소련이. 미국한테 도와주겠다고. 그 전에 도와달라 할 때는 소련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독일 좀 도와준다. 독일이랑 전쟁하느라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군이랑 전쟁한다고. 근데 이 동쪽에서 미국이 좀 힘에 붙이니까 같이 좀 동맹하자 이랬을 때는 뒤로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다가 거의 일주일 전쟁 참여하고는 미국과 동맹 맺고는 작은 나라, 어떤 나라?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 피터 대제래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이 민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에 선교하러 가고 러시아 사람들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악한 어떤 사탄이 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지도자들. 지금 우리 이승만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영어 사전 쓰는 걸 멈추고 독립정신 책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서 이 러시아 이 고종이 아간파천하면서 러시아에 막 빌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어리석은 짓이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음모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러시아인들이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는 1880년부터 1890년, 100년 동안, 10년 동안, 미안해요. 10년 동안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을 작정하고 1500리가량을 건설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 1900년도에 한성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가져다주는 신문,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 한성 감옥이 어떤 국립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책이 들어왔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복당이라고 하죠, 복당. 복받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40여 명 정도의 그 주변에 있던 정치적으로 반항하고 들어왔던 그런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왜 건설했겠어요? 시베리아는 동토인데 지금 여기 모스크바라든지 피터스부르크 이런 도시들은 서쪽에 있거든요. 유럽 쪽에. 여기는 기후가 좋잖아, 살기가. 근데 동쪽에 왜 이렇게 동쪽까지 여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했던 게 뭘까요? 그곳에 뭐가 많기 때문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도 많고 밍크코트 같은 밍크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곳에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동방 진출의 거점으로 삼아 동양 천지를 마음대로 호령하고자 함. 서양에서 막은 불이, 서양에서는 그런 어떤 유럽의 연합들이 막아냈어요. 터키를 비롯해서. 그런데 서양에서 막은 불이 동양으로 밀려오고 있었으니 그 위급하고 절박함이 참으로 눈앞에 닥쳐있다. 이거를 볼 수 있었던 민족은 일본인 거예요, 일본. 일본은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영국과 두 대척점을 이루면서 이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청나라에 대해서도 조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기 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조선이란 나라가 러시아가 차지한다. 그럼 자기는 더 위협적인 거지. 그래서 이 조선이란 나라를 보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스스로 굴복하고 스스로 강병해서 스스로 독립을 한다면 자기들은 훨씬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만큼 힘이 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스스로 힘을 가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런 시대적 분별이 없었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또 나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 전쟁. 지금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책을 썼다 했잖아요. 청일 전쟁은 그 1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청일 전쟁은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1894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1904년에 러일 전쟁이야. 근데 1894년 청일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청일 전쟁 후에는 항상 전쟁 후에는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청에게 노동반도를 받게 되자 러시아는 삼국 간섭으로 일본으로부터 라오띠움 반도를 청에게 반환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할 때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청나라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겼어.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삼국화 이기고 난 뒤에 많은 배상금을 물고 대만도 주고 또 요동반도도 다 주고 그랬어. 아니, 라오뚱 반도도 줬어. 라오뚱 반도요. 미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러시아가 일본한테 쑤시는 거예요. 너 너무 막대하게 배상금하고 그 영토를 요구하는데 그러지 마. 이러면서 그때 요구할 때 누굴 데려오냐 하면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같이 와서 영국은 이때 일본 편이었, 일본과 좀 도와줬기 때문에 안 가죠. 러시아랑 지금 러시아랑 영국이랑은 아주 대척점을 이루니까. 그래서 삼국이 와서 간섭을 하니까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다가는 러시아랑 전쟁 붙게 생겼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랑 전쟁하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 이겨놓고 어떻게 했어? 배상금으로 받았던 땅을 그냥 줬어. 다시 청국한테. 그러니까 청나라는 어이구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덕분에 좋다 이러면서 러시아한테 막 그냥 이권을 막 넘겨줘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이 철도가 다른 지방으로 요동 지방으로 막 이런 때 이제 요동반도의 여순과 다렌을 조차해서 이제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빌려줘.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을 차곡차곡 내려오는 거예요. 1894년에 청일전쟁. 그러다가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러시아가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를 두고 일본이랑 한방 뜨는 거죠. 이 국제정세를 이 이승만 대통령은 봤다는 겁니다.